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3일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793명이고 이 중 해외 유입 사례는 1,091명입니다. 현재까지 전체 확진자의 85.1%인 9,183명이 격리 해제되었고 현재는 1,360명이 격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확진자는 총 13명이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가 10명, 그리고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3명이었습니다. 어제는 다행히 사망자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오늘은 대전에서 한 분이 사망하신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 확진된 해외 유입 사례 10명에 대해서는 유입 국가가 미주 4명, 유럽 2명, 그리고 기타는 쿠웨이트 2명, 터키 1명, 필리핀 1명 등 전 세계 유행 확산에 따라서 유입 국가가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발생 신규 사례는 3명으로 대구 달서구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자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1명이 확진되었고 2명은 대구시 의료기관의 신고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3명에 대해서는 감염 경로와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2주간의 전파 경로를 보면 해외 유입 및 유입 관련된 사례가 약 70%로 점점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병원 및 요양병원 관련된 사례도 9.4%, 지역 집단 발병과 관련된 경우도 6.8%, 확진자의 접촉자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8.3% 등이며 현재 감염 경로 및 감염원을 조사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오늘 신규 사례 3명 포함해서 9명, 6.8%가 되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연휴를 맞아 야외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에 대한 주의사항을 당부를 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연휴가 이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행 및 야외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여행이나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십시오. 야외 활동이나 여행을 갈 경우에도 개인이나 가족 등 소규모로 가시고 단체 여행은 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혼잡한 여행지 또는 시간대를 피해서 여행 계획을 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행 중에는 손 씻기 그리고 기침 예절을 준수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밀폐되고 밀집된 장소는 피해 주십시오. 특히 휴게소, 식당, 카페를 이용할 경우에는 혼잡한 곳은 가급적 피하고 또 실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은 최소화시켜 주시고 좌석 간격을 2m, 최소한 1m를 지켜주시고 식사하실 때는 대화를 자제하고 포장 및 배달 주문을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쇼핑몰, 마트 등 실내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혼잡한 시간대와 공간은 피해 주십시오. 또한 침방울이 튈 수 있는 행위인 노래 부르기, 소리 지르기 등과 신체 접촉은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행이나 야외 활동 후에는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외출, 출근을 하지 말고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1339 콜센터나 보건소로 문의하여 선별 진료 및 선별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5월 첫 주말을 맞아 여행, 그리고 야외 활동, 그리고 다양한 지인들 간의 모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마스크도 쓰시고 또 사람 간 거리 두기 등을 실천하시느니라고 애를 쓰시고 계시고 또 여러 사업장에서도 소독, 환기, 그리고 입장객 제한 등 사회적 거리 두기에 다양한 노력을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계시는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늘 걱정이 많습니다. 역학조사를 통해서도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확진자가 최근 2주 안에 10여 명 발생하였습니다. 이들 확진자를 감염시킨 감염원이 지역사회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최근 들어 또한 의심 환자 신고와 검사 건수가 감소하였습니다. 집단 발병이나 지역 감염 사례가 감소한 이유도 있겠지만 코로나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진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면 대규모의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긴 연휴 기간을 통해서 사람 간의 접촉이 많이 증가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제일 중요하고 제일 좋은 것은 예방입니다. 여러 번의 브리핑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는 손 접촉 그리고 침방울을 통해 밀접한 접촉으로 전염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씻기,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2m 거리 두기, 마스크 쓰기,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피하기를 생활화해 주십시오. 또한 식당, 카페, 다중이용시설 관리자께서는 소독, 환기를 수시로 시켜주시고 2m 건강거리를 유지하여 방문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예방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입니다. 연휴 중에도 의심 증상이 있으시거나 특히 가족 또는 함께 여행을 다녀오시는 분들 또는 직장 내에서 의심 증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코로나19를 먼저 의심해보고 선별진료와 진단검사를 받아주십시오. 의료진들께서도 조기 발견을 위해 적극적인 검사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시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된 어떤 변경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오후 5시 브리핑에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전에 받은 질문 3가지 먼저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개인 집단 방역 지침 중에 방역적으로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침은 어떤 것이 있는지 혹은 방역적으로 불필요하다고 보는 지침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한다는 질문입니다. 네, 저희가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지침을 이미 이제 발표드렸고 또 그 초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고 또 각각의 사업장별로의 어떤 사업장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지침은 그런 의견들 또 실천을 해보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 보충하면서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지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방역적으로 불필요하다고 보는 지침은 없습니다. 다 필요하다라는 판단하에 지침을 만들었고 다만 그 지침이 국민들께서 실천 가능하시고 또 수용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뭔지 세부적인 실행 방법이 뭔지 또 그거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이나 문화가 뭔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가장 지키기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지침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아프거나 의심 증상이 있을 시에 3, 4일 쉽니다가 가장 지키기 어렵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아픈 경우에도 출근을 해야 되고 학교를 가야 되는 그런 문화나 아니면 제도적인 그런 문제들이 때문에 그런 답변을 많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플 때 쉴 수 있는 그런 문화나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재택근무라거나 유급휴가라거나 하는 그런 사회 제도적인 지원과 그런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두 번째로 좀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실내에서 또는 2m 거리두기일 것 같습니다. 양팔 간격을 유지한다는 게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특히 식당이나 카페 같은 소규모 사업장 또 굉장히 밀폐된 그런 실내 공간에서 적어도 1m 거리두기를 어떤 방법을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건강한 거리두기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 이런 침방울이나 아니면은 밀접한 접촉으로 전파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주어진 환경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오늘 오후 중대본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을 발표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전환 전과 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특히 마스크 관련된 보완된 지침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생활 방역 체계 전환 후에 달라지는 방역 지침은 무엇인지, 또 전환 여부와 상관없이 꼭 지켜야 하는 방역 지침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한다는 질문입니다. 네, 오늘 그 3시부터 중대본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마 중대본 회의를 통해서 그동안의 어떤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생활 속 거리두기의 전환 여부를 결정하게 될 예정입니다. 아마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5시 이후에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드릴 예정입니다. 아마 그때 세부적인 그런 내용과 논의 결과를 말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 브리핑의 결과로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그 생활 속 거리두기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뭐가 다르냐,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다고 하면 이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내도 되는 건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으신데, 생활 속 거리두기는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조금은 그 완화된,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아마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 재개하는 그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지만 구체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방역 수칙은 동등합니다. 그래서 개인에 대한 위생 수칙 준수, 그리고 또 집단에 대한 그런 방역 수칙 등등은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유사한 그런 거리두기에 대한 실천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가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 손 씻기, 기침 예절과 같은 개인 위생 수칙과 밀접한 접촉을 피하기 위한 사람 간의 거리두기라는 그런 원칙이 제일 대표적인 그런 예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지키는 것들은 동일한 그런 수칙을 준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환 여부와 상관없이 꼭 지켜야 될 방역 지침은 저희가 이미 5대 개인 방역 수칙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프면은 집에서 머물기, 그리고 건강한 거리두기, 특히 2m, 2팔 간격 거리두기, 그리고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그리고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하지만 그러면서도 마음은 가까이 두는 그런 5대의 수칙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상생활화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건강 수칙은 코로나19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가을철에 유행하게 될 인플루엔자, 아이들에서 많은 수두,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런 감염병을 다 같이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방 수칙을 준수한다고 하면 모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 또는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사전 질의입니다. 어제 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언급한 환경검체에 대한 감시 방안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한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아마 그 여러 연구 회의에서 제안이 된 내용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코로나19를 관리할 때 기본적인 감시 체계는 주로 그 환자 기반의 감시 체계가 일단 주가 되고요. 그리고 환경검체에 대해서는 좀 보조적인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역학조사나 이런 걸 할 때도 환자에 대한 검체도 하지만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환자의 직장에 대한 그런 다양한 환경검사도 시행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적으로 환경검체에 대한 검사, 감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계획이 수립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현장에서 기자님들이 문자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역학조사가 진행되는 내용이라든지 통계와 관련된 수치는 위기소통팀을 통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일보 장중식 기자님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코로나 치료제인 렘데시비르 도입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긴급 승인이 난 국가와는 달리 한국에서 검증되지 않은 것을 도입하는 것을 무리라는 지적을 하는 분도 있는데, 보건당국에서 임상 연구 중이라는 사실을 발표했는데 구체적인 진척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한다는 질문입니다. 네, 그 렘데시비어에 대해서는 미국 그 식약처가 중증 환자에 대해서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한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여러 국가에서 여러 의료기관이 참여한 그런 대규모의 임상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간 결과를 가지고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걸 제한적으로 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충분한 그런 환자 사례를 모아서 분석을 해야 이 치료가 궁극적인 치명률, 사망률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다른 그 위중도를 낮추거나 하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그 임상 연구, 임상 시험 결과가 반영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부작용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그런 환자에 대한 투약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그런 결과를 보여주어서 그런 면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도 효과가 어느 정도 인정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식약처, 복지부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모였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계속 그 동향에 대한 거를 보고받지는 않아서 진행 중이라는 것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전 질의에서 한번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질문 내용입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 결과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혹 오늘 중대본 회의가 있다면 가장 큰 관심사인 생활방역으로의 전환 그리고 등교 개학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수장으로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말씀을 부탁한다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오늘 3시에 중대본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그 중대본 회의에서 그 관계 부처와 또 지자체 간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논의 결과에서 의견이 결정이 되면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KBS 이효연 기자님 질문입니다. 총선 이후 18일이 지났습니다. 총선과 관련된 의심 환자나 확진자는 없었는지 궁금하고 총선 방역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는지 본부장의 평가를 듣고 싶다는 질문입니다. 네, 총선 때 그 뭐 한 3천만 명 이상이 이동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이제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그런 협조와 참여로 마스크 착용, 그리고 손위생, 그리고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또 발열 체크를 해서 유증상자는 또 별도의 그런 투표를 진행하는 등 저희가 안전수칙을 준수해서 총선을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또한 확진 환자들도 생활치료센터에서 투표를 시행하셨고 또 자가격리를 하셨던 분들도 지자체 공무원들의 안내하에서 투표를 시행을 하여서 굉장히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투표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도 굉장히 그 투표하고 관련된 노출이 많을까 걱정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투표 과정 중에 감염이 되어서 확진된 사례는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이후에 확진된 사례 중에 감염이 있었던 시기 또는 발병 이전에 투표를 참여하셨던 분들에 대한 신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촉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또 관리를 했으나 추가적인 그런 환자 발생은 보고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총선에 대한 그 총선으로 인한 그 환자 발생에 대한 거는 크지는 않았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참여와 또 관계 그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그런 관리로 총선으로 인한 확산은 크게 없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역학조사가 진행되는 중인 사안이긴 한데 JTBC 배양진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 대구에서 발생한 지역사회 발생 사례 3건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한다라는 내용으로 관련된 의료기관이나 또는 어떤 이유에서 방문했는지 등 상세한 내용이 있다면 답변 좀 해달라는 질문입니다. 네, 제가 3명 사례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상세한 자료는 가져오진 못했고요. 한 분은 그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그 사전에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검사를 한 그 과정에서 한 분이 무증상 상태에서 확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분은 대구시의 의료기관에서 외래 환자로 알고 있고요. 외래 진료 시에 유증상이 있으셔서 의료기관 의사의 판단하에 의심 사례로 신고가 되었고 검사에서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외래에서 의뢰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아마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진행된 상황을 보고 정확한 사실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SBS 남주현 기자님 질문입니다. 방금 대구 사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대구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 과정에서 확진된 사례와 관련해서 몇 명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진된 사람은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업무에 투입되진 않았는지, 또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자에 대한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것이 정부 지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인지 확인이 가능하다면 답변해달라는 질문입니다. 네, 현재 그 대구시에서는 이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어느 정도 지역 감염이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는 좀 더 엄격한 그런 감시와 조사 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그 검사를 시행한 거는 대구시에서 시행한 그런 검사이시고요.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350여 분, 300명 정도, 300에서 350여 분 정도를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을 했고, 그 중에 1명이 양성으로 확인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를 투입하기 전에 시행한 그런 검사를 알고 있는데, 상세한 거는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진행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자님들 질문은 2가지까지 답변 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고, 관련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서는 오후 5시 브리핑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뉴시스 임재희 기자님 질문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생활방역 전환 시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나 조건으로 국내 코로나19 위험도를 평가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 하나와, 두 번째는 경계심이 줄어 의심 환자 신고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면 방역 당국 차원에서 무작위 표본 검사 등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네, 현재 저희가 잠복기를 고려해서 한 2주 정도, 최근 2주 정도의 감염 경로에 대해서 매일 브리핑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저희가 그런 위험도를 평가할 때 최근 2주간에 이제 평균 그 환자 수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에 대한 환자 수에 대한 정보와, 또 환자 수도 중요하지만 환자 수보다도 감염 경로가 해외 유입과 지역 감염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 또 감염 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또 감염 경로를 모르는 그런 미분류 그런 사례에 대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집단 발병이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체 환자들이 저희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방역망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등등의 이제 다양한 그런 평가 요소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런 평가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위험도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수치를 저희가 이제 총 환자 수 50명,
미분류 사례에 대한 비율 5%를 제시를 한 바는 있지만 그거는 이제 참고를 하기 위한 그런 지표인 거고요. 말씀드렸던 그런 현재 우리가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느냐라는 그런 기준으로 위험도에 대한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 건수가 감소한 부분은 아무래도 최근에는 대부분이 해외 유입 사례가 7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또 해외 유입 사례들은 한 반 정도는 검역소에서 이제 격리된 상태에서 확인되고 있고 반 정도는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되지만 대부분은 자가격리를 의무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중에서 해외 유입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해외 유입으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 위험성은 굉장히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지역사회에서의 유행은 몇몇 부산 지역이나 아니면 예천 또는 여러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소규모의 집단 발병이 있었지만 그 집단 발병이 이렇게 큰 규모로 발생하고 있지는 않아서 그 부분에 따른 신고나 검사 건수는 일부 감소한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국민들이나 의료진들께서 이 코로나19의 증상이 굉장히 경증이고 또 일반 감기랑 구분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거를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여러 사람이 동등한 그런 증상을 보이거나 아니면은 최근에 밀폐된 그런 모임이나 행사를 다녀왔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좀 의심을 하고 검사를 해주실 것을 재차 당부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무작위 표본조사나 이런 거는 요양병원이나 이런 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대구나 경북처럼 지역 감염이 있었던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의 참여자 검사되거나 아니면은 의료기관 등의 종사자들에 대한 검사되거나 하는 그런 좀 재난특별지역이나 지역의 최근의 유행이 발생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고위험 집단에 대한 그런 조사들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가 계속 중대본에서 발표하셨던 것처럼 노숙자나 쪽방 그리고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표본 검사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화하겠다라고 이미 계획을 말씀드린 바는 있습니다. 네, 그럼 추가 질의는 없고 보충 질문 하나만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대전일보 장중식 기자님 질문 중에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 그리고 등교 계약 시기와 관련하여서 그동안 교육부는 5월 11일 또는 18일 등 순차적인 계약을 거론한 데 반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다소 보수적 입장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은 방역 대책을 맡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장으로 그동안 유지해왔던 기조에 변화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한번 보충적으로 답변해달라고 하십니다. 네, 저희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을 할 경우에도 현재 이제 지난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부터는 실외에 분산된 환경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단계적으로 운영을 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아마 그런 원칙에 따라서 위험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시설의 위험도에 따라서 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전환 시기나 등교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부처 내에서 교육부, 복지부 그리고 또 지자체하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개인적인 저희 방대본의 의견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정부에서 검토되고 논의되고 확정된 그런 일정을 말씀드리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저희 방역당국의 입장과 검토 의견을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정례 브리핑 본부장 마무리 발언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이번 주부터는 5월 5일 어린이날 그리고 8일 어버이날로 이어집니다. 가족 행사나 모임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과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하는 가정의 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가정, 학원, 그리고 다중시설에서의 환기, 소독, 발열 체크, 위중상자 관리 등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십시오. 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손 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과 같은 감염병 예방 수칙을 잘 지킬 수 있게, 또 적절하게 지킬 수 있게 세심하게 알려주시고 또 모범을 보여주시고 같이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세밀하게 살펴주십시오. 당뇨, 고혈압 등 기저질환에 대해 약 복용을 빠뜨리시지는 않으신지, 사람이 많지 않은 장소, 시간을 이용하여 걷기 등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밀폐된 실내 공간은 방문하지 않으시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가족 중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어르신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안타깝게도 이번 어버이날에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뵙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밀접한 접촉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주 안부를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여전히 조용한 전파자, 무서운 전염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절대 방심하지 말고 예방수칙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생활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방역당국도 24시간 365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어 통역은 윤남 고은미 통역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